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제1장 정사 2등 공신 읽겠습니다. 어머님, 이숙번의 목소리는 우람했다. 그는 중문을 들어서면서 소리쳤다.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노모와 정씨가 뛰쳐나오다가 몸을 굳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허허. 관복을 입은 숙번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너털 웃음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황금빛 안장이 얹혀진 말이 한 필 서 있었다. 뿐만 아니다. 노비로 보이는 15명의 남녀노소가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인사 여쭙지 않고 내당 노마님과 젊은 마님이시다. 숙번의 말이 끝나자 노비로 보이는 남녀노소는 일제히 맨바닥에 부복했다. 하늘같이 받들어 매셔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렸다. 예, 노비로 보이는 사람들이 깊숙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자 숙번은 만면에 웃음을 담으며 어리둥절해야 하는 노모와 정씨의 곁으로 다가섰다. 무슨 일이신가, 우부승지? 어머님, 소자 정사 2등 공신으로 책록이 되었사옵니다. 고 공신? 노모는 공신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부복해 있는 아이들이 제 집에서 쓸 노비들이옵니다. 주상전하께서 하사하셨습니다. 노모는 차츰 숙번의 공신 책록을 현실의 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이 사람 우부승지, 저 내구마도 그러하옵니다. 원 세상에 이런 광영이 있나. 노모는 정씨의 손목을 잡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정씨는 눈시울을 적시었다. 안서방, 예, 나이 들어 보이는 청지기가 숙번에게 다가와섰다. 저 아이들을 쓰임새 있게 나누어 행랑으로 들게 하고 가운데 누가 되지 않게 조심하고 삼가하게 하렸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하사품은 내당으로 드리고 예, 어머님 듭시지요. 숙번은 노모를 부축하여 마루로 올랐다. 정씨가 뒤를 따랐다. 조선 왕조가 창업이 되었을 때 개국공신에 책록된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이번에 있었던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이 큰 사람들에게 정사 공신을 책록했다. 정사 공신은 1등과 2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모두 29명이었다. 방으로 된 숙번은 노모에게 정중히 예를 올렸다. 정사 2등 공신의 시임 우부승지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세도라 해도 망발은 아니다. 게다가 정안군 이방원의 후궁을 업고 있었으니 두려움인들 있을까. 숙번은 공신들에게 내려진 하사품을 노모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품목을 고했다. 정사 2등 공신에게는 논백, 논밭 150결, 노비 15명, 내구마 1필, 금은 각띠가 1개, 옷의 겉감과 안감이 각각 한 단씩 내려졌사옵니다. 이런 광영이 있나. 우부승지로 제수된 것만도 감옥팔 성은이신데 이런 광영을 어디에 다시 있을꼬. 노모는 눈시울을 적시며 기뻐했고 정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압이 숙번의 의젓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있습니다, 어머니. 또 있다니. 노모는 어리둥절했다. 숙번은 공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차근차근 설명해갔다. 전각을 세워 소자의 얼굴을 그려서 봉할 것이며 비석을 세워 공을 기록한다 하옵니다. 또 부모와 지엄에게는 이등을 띄어 올려서 봉작 증직하고 직계의 아들에게도 이등을 띄어 올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질과 사후의 등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맏아들에게는 대대로 물려받게 하여 내려진 복록을 잃지 않게 하고요. 후일에 이르러 정사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하면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유하게 됩니다. 허허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머님? 알아듣다마다 자네가 집안을 일으켜 세움이 아닌가. 허허허.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 놓음입니다, 어머님. 그렇다. 분명히 새로 만들어 놓음이었다. 노모는 처음 윤씨의 집안에 출가를 하여 아들 하나를 얻었으나 곧 홀몸이 되었었다. 그때 노모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참담하고 고사리 같은 아들이 손목을 잡고 무녀의 집을 찾아갔었다. 그 아이 동생으로 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무녀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노모가 이씨의 집안에 재가를 하여 숙번을 얻었었다. 가산이 기울어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숙번은 이방원에게 발탁이 되었었고 조선왕조가 창업되고 첫 번째 과거에서 숙번이 등과를 했을 때 노모는 어렴풋이 무녀의 말을 상기했으나 오늘 이 같은 광영이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짐작할 수 없었다. 고맙네 우부승지. 허허허.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님, 길선이가 또 제 뒤를 이어 장상의 영화를 누릴 geb니다. 그래만 준다면 지금 당장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을꼬. 돌아가시다니요. 오래오래 사시어 어머님의 눈으로 집안의 융성을 보셔야지요. 노모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소자는 정한군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숙번은 방문을 열었다.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숙번은 눈을 맞으며 말에 올랐다. 방원은 정사 1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나 조금도 기쁜 일은 아니었다. 혼탁의 시절인 고려 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10여 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 이성계를 새 왕조의 봉의에 모시는 일에 전념했다. 아버지 이성계는 7년 동안 보위에 있다가 물러났다. 내 차례였는데 방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중신들은 물론이요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임금의 자리는 영안군 방과에게 넘어가 있었다. 왕통은 적장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방원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형인 방과를 보위에 밀어올렸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서 밀어붙인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속 한구석에 후회로 응어리지는 것만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다. 술을 마시고 사냥을 나가서도 전과 같이 즐겁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내색할 일은 더욱 아니었다. 이럴 때 그에게 정사 1등 공신이 책록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 임금의 자리와 공신의 자리를 비교한 데서야 말이 되는가. 허허허. 어느 사이인가 너와 나는 동렬이 되었질 않느냐. 당치 않으시옵니다. 나으리. 방원이 술잔을 비우면서 뇌까리자 숙번은 펄쩍 뛰었다. 그리곤 말이 없었다. 술병은 수없이 비워져 나갔다. 나으리. 마시기만 하면 된다. 술동무만 되어주면 된다니까. 술을 마시는 일이라면 숙번에게도 일가견이 있다. 아무리 그렇기로 술자리에서 말이 없다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숙번의 잔놀림이 조금씩 난폭해진다. 나으리,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소이까? 숙번은 세차게 잔을 놓으며 소리쳤다. 그때 나으리께서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을 삼가하렸다. 마침내 방언도 입을 열었다. 임금자리를 내놓고 공신도로 탈 놈이 어디 있어요? 허허, 나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일을 나으리께서 모르시다니요. 나으리의 생각이 옳았다면 후회 마세요. 뵙기 딱해요. 이놈아, 이놈 저놈 마세요. 정사 2등 공신의 시임 우부승지예요.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나으리, 이제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숙번일 믿으신다면 분부하세요. 내가 두렵소이까? 뭐가 두렵소이까? 두려울 게 무에 있어요. 주상이 곁에 숙번이가 있어요. 중전의 곁에 7점선이 있고요. 방호는 어이없어 했다. 아무리 취중임을 빙자한다 할지라도 숙번의 연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주정 좀 해야겠어요, 나으리. 목숨 귀한 것 저도 잘 알아요. 그 귀한 목숨을 내놓고 나으리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그만 되었다. 나으리 들으세요. 우리가 나선 것은 나으리를 보위에 모시고자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후회하시고 계시질 않습니까? 숙번의 연성이 낮아지면서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우부승지, 내일 아침 일찍 개경이나 다녀오세. 방호는 화제를 돌려 숙번의 열기를 시키려 했다. 개경에는 무엇하러요? 바람 쏘이고 싶다네. 한성바람은 바람이 아니오이까? 숙번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는지 비아냥거림으로 말했다. 허허허, 이젠 더 들을 것도 없지라는가? 그만치 연성을 높였으면 가라앉을 때도 되었을 테고. 허허. 숙번은 크게 한숨을 토하고 잔을 비웠다. 척척해 보였다. 허허허, 어떠냐? 그만치 버릇없이 놀았으면 조금 후련해졌을 게 아니냐? 송구하옵니다. 허허허. 방호는 웃었다. 개경에 있는 웅천에서 숙번을 처음 보았을 때 잘만 다듬어 놓으면 쓸만한 놈이 되리라고 믿었던 방언이었다. 그 예견이 적중하여 지금은 버릴 수 없는 오른팔이 되어 있지를 아니한가. 방언과 숙번이 한성을 떠나 개경에 당도한 것은 동짓날이었다. 날씨는 계절답지 않게 포근했다. 두 사람은 잠시 추동에 들렀다가 송악산으로 말을 몰았다. 귀산사로 가시게요? 그럴 생각이다. 두 사람은 귀산사의 일주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잎은 졌어도 숲은 장관이었다. 숙번은 단풍나무가지에 말을 메고 방언에게 다가섰다. 5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목청을 돋우어 글을 외우면서 이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근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들이 효도하기 때문이요. 남편에게 번민이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니라. 방호는 웃음을 담은 얼굴로 사내아이를 뒤를 따랐다. 아이의 걸음이 느린 탓으로 방원도 숙번도 걸음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사내아이는 이들이 따르고 있음을 모르는지 더 크게 소리치고 걷고 있었다. 말이 많고 말을 잘못하는 것은 모두가 술 때문이요. 의리가 끊어지고 사이가 멀어진 것은 다 돈 때문이다. 허허허, 저놈이 절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질 않습니까? 숙번은 방언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허,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아주 맹랑한 놈이야. 이들이 인기척에 사내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귀여운 얼굴이었다. 무엄하다 이놈. 숙번이 장난삼아 소리치자 사내아이는 혀를 내밀어 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달아난다. 저런 허허허. 허허허. 방언도 웃었고 숙번도 웃었다. 사내아이는 솔방울이 구르듯 일주문 안으로 사라져 가고 없었다. 귀산사 경내는 향내음으로 가득했다. 독경소리도 은은하게 들렸다. 방언과 숙번은 법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석보가 합장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오랜만이오이다 대사. 예, 별거 없으셨고요. 심려해 주신 덕분일 테지요. 당치 않으시오이다 승방으로 메시오리까.
법당이 좋아요. 그러시지요. 방원과 숙보는 석보의 뒤를 따라 법당으로 들었다. 숙보는 주춤 동작을 멈췄다. 연지가 일어서고 있었고 잠시 전에 만났던 사내 아이는 연지의 뒤쪽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숙보는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우리 길선이와 사주를 나누어 가진 녀석이로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숙보는 태어남을 가장했다. 허허허, 방금 목청을 돋우면서 글을 읽었던 녀석이구만. 사내 아이는 연지의 뒤쪽에서 반쯤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그럼 이만. 연지는 일순이라도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냥 계세요. 석보가 말하자 연지는 몸을 움츠렸다. 세훈아, 문안 여쭈어라. 왕자님이신 정한군 딸이시니라. 세훈은 그제야 몸을 드러내며 물었다. 지난번 세자책봉에서 낙방하신 그 정한군이십니까? 세훈아. 연지는 세훈을 나무랐다. 허허허, 괜찮아요. 그래 이놈아, 내가 세자책봉에서 낙방한 정한군이니라. 세훈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으며 방원을 쳐다보고 있었다. 좌정을 하시지요. 세훈도 앉고. 석보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방원과 숙보는 좌정을 했으나 연지는 엉거주춤 서 있었다. 앉으세요. 아주 영특한 자제분을 두셨습니다. 허허허. 연지는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으며 세훈의 자리를 고쳐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장부길인데 통성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세훈은 연지를 본다.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음이었다. 말씀 여쭈어야지. 성은 옥가이고 이름은 세훈이옵니다. 허허허. 그래, 조금 전에 내가 읽은 글귀가 어느 책에 적혀 있는지 알고 있느냐? 명심보감 선행편이옵니다. 대사, 저 녀석이 아주 영특하지 않습니까? 빈도도 그리 보고 있사옵니다. 숙번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었다. 지난날 길선의 사주가 장상의 사주라고 하윤이 일러주었을 때 숙번은 천하를 얻은 듯 기쁨을 맛보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또 다른 사내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노모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좌절감에 젖기도 했었다. 그 일들이 아직 생생하게 기억되는데 지금은 세훈이라는 아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걸 어찌해야 되나. 꼭 해치자는 것이 아닌데 두근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부인, 자제가 하도 청명해서 물어본 것이니 너무 언짢게 생각지 마세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세훈아. 세훈은 방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총기로 가득한 귀여운 눈이었다. 내 얼굴을 단단히 보아두려무나. 내가 너를 알고 있음이니 후일 나를 찾아오면 크게 등용하리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허허허, 그래야지. 어떤가, 길선이만한 또래가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숙보는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방원과 세훈이 주고받는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대사,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고 있소이까? 방원이 화제를 돌리자 숙보는 슬며시 법당을 나갔다. 찬바람을 쏘여서라도 착잡해진 심경을 달래보려는 심산이었다. 땡그랑 풍경이 울렸다. 하늘은 젖빛으로 변해 있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기미가 들었다. 숙보는 경내를 돌고 있었다. 심란해진 마음을 좀 진정이 되질 않았다. 숙번의 동작이 멎었다. 연지와 세훈이가 법당을 나와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두 모자는 나란히 손을 잡고 일주문 쪽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거쳐나 알아둘까? 숙번은 그런 심정으로 연지가 사라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발이 뿌리기 시작했다. 산사의 밤은 적막했다. 방원은 석보의 승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눈까지 내리는 훈훈한 밤이었는데도 화재는 얼음같이 싸늘했다. 대사께서는 민심을 어찌 보시오이까? 빈도의 생각으로는
민심이란 지극히 단순한 것이 아니옵니다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난 민심이란 형언할 수 없이 복잡한 것으로 아우이다. 석보는 방언의 진의를 살피려는 듯 잠자코 있었다. 민심이란 겉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조정이 민심을 두려워 아니하면 민심도 조정을 두려워 아니합니다. 난 이 점을 알고 있어요. 백성이 겉보기에는 늘 죽어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살아 있음이겠지요. 성군이 나와 살아있는 백성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몰아간다면 이 나라에도 태평성대는 오겠지요. 허허허. 석보가 소리내어 웃자 방언의 얼굴에는 냉기가 들어왔다. 석보는 잠시 염주화를 소리나게 굴리다가 찌르듯 물었다. 지금의 조정은 어떠합니까?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집안끼리 서로 엉켜 헐뜯고 살생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올까? 악업이라는 말씀이오이까? 빈도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만 듣기 싫은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범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정상에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는다.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 귀가 멀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방언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혀두고 싶었다. 한 번 뱉은 말은 약조가 된다. 더구나 상대가 석보라면 나무랄 데가 없질 않는가. 방언은 쥐어짜듯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악업일 테지요. 분명히 악업일 것이나 새 왕조의 기틀이 잡힐 때까지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때까지는 그와 같은 악업은 몇 번 더 있을 것으로 아우이다. 아니 수없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오이다. 하오시면 그 악업을 누가 짊어지시고요. 내가 짊어지지요. 이 나라 조선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그 이름이 만세에 빛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악업은 물론이요 앞으로의 모든 악업까지를 내가 짊어지겠어요. 방언의 눈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으나 신념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석보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새 왕조의 기틀이 방언으로 해서 다져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렵지 않으시오이까? 그럴 때도 있을 테지요. 허나 지금은 두렵지 않소이다. 외로우시겠습니다. 나으리. 조금은요. 방언은 안타까우리만큼 적적해했다. 방이 덥습니다. 문을 좀 열겠습니다. 석보는 방문을 열었다.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산이 깊어서요. 방언은 끄덕였다. 마당에는 한 뼘가량의 눈이 쌓여 있었다. 귀산사를 다녀온 연지는 숙번과 마주친 일을 입에 담고 있었다. 아가씨, 그 못된 놈이 곁에 있었다면 필시 아가씨를 알아보았을 게 아니옵니까? 유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연지에게 물었다. 알아보다 마다요. 그놈은 한시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던거려. 유모는 꺽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방님, 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요. 그 못된 놈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사를 갈 밖에요. 세운이가 무사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지요. 연지는 잠이 든 세운을 보았다. 티없이 맑은 얼굴이 웃음이 담겨져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사를 가는 일이 아니고는 모면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꺽쇠는 연지의 허락을 받으려는 듯 자신의 의견을 재차 설명했다. 그놈이 우부승제의 자리에 올라 임금의 곁에 앉아 있다는데 이사를 간들 무사하겠사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아가씨, 큰 스님과 의논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쇳내가 귀산사를 다녀오겠사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모는 세운의 이불을 바로 해놓고 방을 나섰다. 에그머니나 유모는 그녀를 막아선 사나이 앞에서 숨을 멈췄다. 숙번이었다. 허허허, 이사를 간다. 이사를 가면 살 수가 있느냐? 유모는 모면하고 싶었다. 밤 깊은 시각에 숙번이가 얘까지 왔다면
세운을 해치거나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유모는 숙번의 발밑에 쓰러지듯 꿇어앉으며 옷자락을 잡았다. 나으리, 나으리, 우리 세운 도련님을 해치려거든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차라리 나를요. 방 안에서 꺽쇠가 튕겨지듯 나왔고 연지도 뒤따라 나왔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었다. 나으리, 날 죽이시오. 나를요. 숙번은 연지에게 물었다. 어찌하겠느냐. 세운이 대신 이 여편네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데려가다니요. 유모에게 무슨 죄가 있사오이까. 허허허. 정이 그렇다면 세운이를 데려갈 밖에. 야 이놈아. 꺽쇠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도끼를 집어들었다. 유모는 꺽쇠에게 달려가 매달리면서 통곡을 터뜨렸다. 서방님, 왜 이러시옵니까? 이러시면 세운 도련님은 어찌 되시고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서방님. 꺽쇠는 유모에게 잡힌 채 몸을 들었다. 허허허, 내가 저 여편네를 데려다 내 집 종복으로 쓸 터인즉 그 대신 너희는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종적을 감춘다면 나는 지체 없이 저 여편네를 주살할 것이니 그렇게 하겠느냐. 연지는 흐느낌을 토했다. 단장의 오열이었다. 아가씨, 그리해 주시옵소서. 도련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것이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셋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으로 갚을까 하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모, 아가씨. 연지는 유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유모란 이름뿐이고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었다. 어려서 젖을 물려준 것은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고려가 망한 다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오직 연지의 곁에서 연지를 위해 살아온 분이 아니던가. 나는 너희가 사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이니라. 따라오너라. 숙번은 몸을 들려 살인문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해요, 유모. 도련님을 위하는 일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흐느낌으로 얼룩진 말을 마치자 유모는 연지를 밀어놓고 달려나갔다. 유모, 유모. 연지는 따라 나갔다. 유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고 숙번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유모, 연지는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통곡했다. 꺽쇠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연지의 곁으로 다가섰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 밤의 일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